배터리 셀이나 양극재 기업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그냥 20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 큰 고민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네. 지금 좀 잠잠한 것 같긴 한데 막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네. 이런 거 개발이 어떤 분들은 그 한참 후의 일이다. 네. 그리고 그런 일은 뭐 발생한다 해도 그 후로 뭐 3년 또 지나서 상용화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혹시 좀 다루시나요? 전고체는 네. 결국엔 안정성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활물질하고 전에 액 베이스가 맞닿았을 때 일어나는 이제 발화 위험들을 조금 낮추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리콜 문제로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팠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LFP 얘기도 나오는 거고 사실 그러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전고체긴 하죠. 액체 베이스가 고체로 돼야지만이 안정성을 확실히 잡을 수 있고 이 고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이렇게 인터체인 호핑이라고 해서 리튬 이온 자체가 결정 구조와 결합을 하고 띄워넣고 결합을 하고 되고 본인이 움직여서 이동하는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양쪽 활물질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막 차세대 배터리인데 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도 높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활물질이 더 들어가서 사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안정성 때문에 많이 하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굳이 전고체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 비즈니스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차 기업들도 대충 이 배터리 셀 기업이 어떤 그 소재 부품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제 비용단을 다 구축을 해서 비용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많이 갖춰져 있어. 오랜 업력 동안. 근데 이제 전고체로 가려면 음극 활물질 서플라이 체인도 바뀌어야 되고 장비도 바뀌어야 되고 전에 액도 전고체 베이스도 바뀌어야 되고 뭐 어디는 빼고 어디는 모든 그냥 장비 구축 라인의 문제가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다 관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정말 단위당 에너지 비용이 뚝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게 경제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짓는 공장 무조건 전고체로 다 지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과 이 라인만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지 경제성이 보장이 된다면 굳이 갈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봤었을 때는 뭐 이번에 SDI가 뭐 네이처지 1월에 이제 낸 것도 보면은 뭐 물론 그걸로 뭐 상용화가 된다 이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덴드라이트 형상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활물질 코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리고 이제는 전고체에 들어가는 도핑 물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논문에다 실었어요. 그게 이제 활물질 코팅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소재들도 되게 코팅 소재들도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서 기술 개발을 해서 프리미엄 차량에 넣어서 일부 상용화는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지금 리튬이온 베이스의 전해액 베이스가 확산되는 속도만큼 이게 정말 보편화된 배터리 셀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 그렇게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IRA 이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혹시나 이제 중국과 미국이 또 어떤 구도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 같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요. 2차 전지 투자는 좀 어떻게 해가면 좋으신 것 같으세요? 정말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우선은 포인트를 그냥 매해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당장은 성장 산업인 건 사실입니다. 2025년 정도 되면 약간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뭐 수급이 타이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2024년, 그러니까 왜냐면 주가로 반영되는 2025년에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이 올라온다면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배터리 성장성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본인들도 이제 이익을 이제 좀 크게 내고 싶기 때문에 약간의 CR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크게 있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 그게 주가로 반영되는 시기는 2024년 하반기부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그냥 20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 큰 고민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에서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코스닥에는 배터리 양극재 기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수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와도 셀과 양극재를 먼저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밸류 고민 되거든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 목표 주가 뭐 한번 올리려면 2025년 EBF에 딱 끌어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뭐 밸류에 대한 부담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양극재 쪽이기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침투율 기준으로 이제 BEV 기준으로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8%에서 한 10% 정도 올해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그럼 앞으로 2025년까지 20%까지 이제 올라올 텐데 그럼 거기 안에서 미국 지역 내에서는 몇 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눠 갖는 구조고 뭐 이렇게 된다면 성장성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 부담은 우리 2024년 하반기에 가서 조금 생각을 그때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 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표적인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 기업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 한 번에 이렇게 막 주가가 왜 이렇게 막 하락해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무엇이든지 저희 한 번 사면은 매도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매도를 해야 저희 금전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선의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면은 본인이 걷잡을 틈도 없이 정말 급하게 오르면 무조건 급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네, 맞아. 정말 급하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막 내가 정말 이거는 뭐 이때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어. 지금 밸류 부담이고 그래 2024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좋다고 했으니까 막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뭐 개인 투자자라면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이 본인의 이제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계속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고 좋은 만큼 밸류 고민을 하지 말자고 했지만 변동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진짜 많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지금 막 너무 많은 자금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밸류 부담이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분할해서 뭐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그건 그나마 좀 합리적인 뭐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우선 IRA가 3월에 남아 있잖아요. 세부 법안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셀하고 양극재 쪽이 갈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뭐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레포트로 그걸 막 쓰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로 보여드려야 되고 밸류로 표현이 돼야지만 돼요. 근데 운용을 하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 지금 전반적인 섹터 매력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서 더 성장성이 높고 밸류가 낮은 섹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글로 쏠릴 거예요. 여긴 다 비우고 여기서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지금 눈에 그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하반기에 좋다라고 한들 성장성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구원님 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뭐 셀, 소재, 장비 등 여러 그 단위가 있는데 기업들도 다양한데 좀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세요?
우선은 저는 셀하고 소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셀하고 소재층을 당연히 좋게 보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장비는 또 장비대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미국 쪽에서 이제 캐파 증설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제 업스트림 단 쪽에서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다양한 기업들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IRA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수혜받을 수 있는 그 업스트림 단은 직결되잖아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까지 직결돼요. 거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직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정책적으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메탈 정책이잖아요. 업스트림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업스트림 정책이 나오면 메탈 정책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광산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산화 리튬 가공한다는 업체들이 주가가 다 올라요. 그럼 거기가 다 좋을까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오를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건 테마로 가는 거니까. 왜냐면 메탈 정책을 유럽에서 우리는 메탈 쪽은 중국 공구만 안 쓸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메탈 쪽 가공을 하거나 확보를 냈거나 이런 기업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과연 그 옳게 오르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좀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광산이나 이런 가공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나 이런 다른 포트폴리오를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쪽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뭐 생각보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정책에 맞물려서 실제로 조금 수요도 조금 많은 편이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정책과 직결돼서 예, 주가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셀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를 삼성전자를 넘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도 보시더라고요.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한 해 한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 한 해 이거 지켜볼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넘어선 1위 기업, 1위 섹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연봉을 받고 좀 힘이 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산업이 호황기여야 좋죠. 그리고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좋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메인이 전기차 기업들이 선택하는 배터리 기업들인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장비적인 부분 우리 완전 자동화 장비로 갔었을 때에 얼마만큼 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이거는 그때그때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내에서 나노각계 구조고 여기서 그 생산 능력을 제일 빠르게 확보를 하고 수주를 작년 기준으로 380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한정이 되게 될 테고 여기에서 이제는 완성차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또 배터리 쪽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한 해 한 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제는 이거는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정치적인 문제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다양하게 조금 살펴봐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1위가 된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그 과정상에서 정말 다사다난할 거기 때문에 그럼요. 매일 그걸 관찰해야 된다. 근데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가능성은 갖고 있다. 그렇죠. 먼저 선점을 해서 빠르게 확보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재 단위에서는요,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케미칼을 두 개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력이나 뭐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양극화 물질이 NCM811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나 파나소닉 이런 쪽은 NCA잖아요. 이 정확하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사를 점점 다양화시키기도 좋고 한 번 물량을 가져가도 수주를 가져가도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급이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미국의 IRA 수혜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어쨌든 지금 당장 세부법안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뭐 중국을 뭐 맞긴 맞겠지만 조금 열어둘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완벽하게 중국 배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완성차 기업들도 맘 편하게 이제 조건에 맞춰서 크레딧을 받으려면은 그냥 애초에 이제 업스트림 쪽 원자재 이런 부분부터 잘 갖춰진 기업한테 받는 게 마음 편한 거죠.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업스트림 단을 일부 구축하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기업에도 속할 수가 있고 조건에도 맞고 셀 기업들도 맘 편하게 그냥 그쪽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직 계열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을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쪽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반반 투자하면 될까요? 이게 잘 상황을 봐가면서 좀 하시면 좋은데 그게 제일 편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다. 네, 그렇죠.